지나갈 어느 날. 김지원. 읽던 책에서 눈을 들어 연자는 서점 안을 둘러보았다. 딸 아이를 찾아보기 위함이었다. 목을 빼어 휘돌아보는데 검은 머리 그 모습은 얼른 눈에 잡히지 않았다. 서점 아래층에 내려간 모양이었다. 연자가 서 있는 곳은 뉴욕시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달톤 서점의 2층 여성이란 표지가 붙어있는 서가 앞이었다. 연자는 두 아이를 가진 가정주부였다. 머리를 쫑쫑 따 틀어 올렸음에도 목 뒤와 이마에는 말 안 듣는 머리카락이 서너 가닥 내려지고 선이 단순한 원피스를 입은 마른 몸은 단정하였다. 연자는 다시 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작게 흐르던 음악이 멎고 아나운스먼트가 있었다. 곧 문을 닫겠습니다. 마이크 목소리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연자가 서 있는 2층 조명이 소리 없이 낮아졌다. 책 표지 글자나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안 보이던 딸아이가 연자 옆에 와서 섰다. 요 반년 사이에 수림은 엄마를 내려다보도록 커버렸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이거 사도 돼? 수림은 무슨 잡지 2권을 말아지고 있었다. 돈 계산하라고 연자의 딸 수림이가 들고 있던 잡지책 2권을 연자에게 건네주었다. 연자는 수림의 잡지 밑에 자기가 고른 책을 숨기듯 놓아 점원에게 내밀었다. 남자 점원이 책을 한 권씩 눈앞에 집어들고 기다란 일련 번호와 가격을 컴퓨터 계산기에 쳐 넣었다. 연자가 고른 책 표지에 선정적인 그림과 더불어 굵게 박힌 글자는 줄 뒤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보이려고 다투어 튀어나오듯 했다. 애인을 가진 결혼한 여성들의 충격 보고서. 냉방 장치가 되어 있는 서점으로부터 길로 나서니까 여름밤의 열기가 후끈하였다. 수림은 말없이 걷고 있었다. 별로 빨라 보이지 않는 수림의 걸음을 연자는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창백한 가로등이 여름나무를 비추고 있는 공원 옆쯤에서 연자는 수림과 나란히 설 수 있었다. 엄마 잘할 때는 전쟁 직후라서 엄마한테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었고 책 읽으라는 사람도 없었어. 또 공부하라는 소리 시작하는 줄 알고 수림은 신호등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차도를 건너 길 건너편에 가서 섰다. 집 밖 어디서나 위험을 느꼈으므로 연자는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고 다소 귀찮게 구는 어른이 되었다. 엄마는 늘 행복감이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거든. 어려서 전쟁을 겪어서가 아닌가 해. 공원에서 연자가 사는 아파트가 보였다. 연자 아파트 아래층은 가방 가게이고 2층에는 연자 시누이 일가족이 살고 3층은 연자네가 살고 4층에는 은퇴한 노인 부부가 살았다. 각 층마다 아파트가 하나뿐인 조그마한 4층 건물이었다. 아래층 현관문을 들어서면 낡은 나무 층계가 가파르게 이마에 바싹 다가와 있었다. 삐걱삐걱 층계를 밟고 올라가면 희미한 조명에도 벽과 천장의 회벽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것이며 금이 간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연자와 연자 신혼애인은
이 건물의 공동 소유자였다. 청명한 날 아침 11시경이면 모시바를 들이운 부엌 창은 태양을 대쏘아 밖이 보이지가 않았다. 건너편 아파트 건물에서 이쪽을 본다면 연자의 집 부엌 창은 금빛으로 빛났다. 그 창 안쪽에서 연자는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결혼 전 연자는 남자들의 마음을 끌려고 몹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제는 아내 노릇, 엄마 노릇에 길이 들었다. 연자는 무엇에 대해 마음먹어도 실천에 옮기기 힘들었다. 추를 단 듯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이것이다 하고 결단이 내려졌다. 그렇게 해서 잠옷 입고 아침 커피 만들던 습관을 버렸고,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마시던 술을 끊었고, 그렇게 해서 서성이던 바람기도 재웠으며, 그렇게 해서 아침 공부도 시작하였다. 하루 일과 중에 30분쯤 공부 시간을 갖자고 마음을 먹고 나서 연자는 무엇을 가지고 할까 하고 교과서 정하는데 힘이 들었다. 읽어보려 애썼으나 성경은 잘 읽히지가 않았고 결국 연자가 마음을 정한 것이 인도 사상책이었다. 읽으면 호소력이 있고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주는 구절이 많았다. 새 피부가 자라고 세포가 새로 바뀌고 머리털과 손톱이 매일 자라듯 연자는 새로워지고 싶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듯 하였다. 남편 앞에서 연자는 아직도 쩔쩔매고 요구 많고 잘 웃던 미숙한 신부였다. 요즘 연자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연자는 중학교 졸업 학력인데 결혼을 해서는 계속 가정 안에서만 지냈으므로 그나마 있던 지식은 다 고래에서 빠져 달아난 것 같았다. 이제 연자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가정 안에서 머리는 녹슬고 몸은 낡아지고 뒷걸음치며 세월을 보낸 것 같았는데 그 동안은 태보의 세월이 아니었으며 아이들의 뼈가 세월 속에 굵어지는 것 같이 연자 자신도 어느덧 뭔가를 알아지고 힘을 얻는 것 같았다. 공부책을 펴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가 연자는 일어섰다. 워크맨을 귀에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유행 음악 삼매경을 헤매는 13살 난 아들아이에게로 갔다. 아이 귀를 막은 이어폰을 들치고 그 귓구멍에 연자는 제 목소리를 집어넣었다. 너는 나이 40을 어떻게 느끼나 그것 좀 써봐라. 이건 엄마가 내는 장문숙제야. 연자는 다시 부엌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아침에 욕실에서 젖어 나온 남편이 면도를 하며 내가 당신 어머니 처음 인사했을 때 그때 당신 어머니가 42이랬어. 지금 나보다 젊었을 텐데 그땐 그냥 노인네로 뵈더군. 당신은 지금 몇 살이야? 46인 남편은 말했었다. 13살인 자기 아들은 40세를 어떻게 느끼는가 연자는 궁금하였다. 공부책을 펼치고 연자는 오늘 해당된 부분을 한자 한자 읽어나갔다. 너무 힘주어 읽은 탓인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삶은 그 어떤 논쟁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진실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실은 그대의 가슴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만이 필요할 뿐이다. 연자 아들이 40세에 대해 쓴 것을 부엌 식탁에 갖다 놓고 뭘 더 시킬 생각 말라는 듯 휙 제 방으로 돌아갔으므로 공부책을 덮고 연자는 아들의 장문을 읽어보았다. 40이라 거기 대해서는 뭐 그리 생각해 본 바가 없다. 내 나이로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먼 날의 일이다. 40이 되면 골프 치거나 집에서 같은 책을 40번씩 반복해 읽으며 재미있는 척 군다. 남자거나 여자거나 40세가 되면 내가 너무 늙었나 하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볼 것 같다. 40세에 대한 내 결론은 40이란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며 그냥 중간 지점이다 라는 것이다. 자기 자식이 쓴 것이었으므로 연자는 재미나게 읽었다. 연자 자신으로 말하면 40이란 나이에 특별한 느낌이 없었으나 친정이라고 늙은 어머니 혼자뿐인 것은 쓸쓸하였다. 연자가 태어나 자란 가정 자체가 한 단위로 묶여 늙어가고 있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이 말을 익히며 자란 연자 동생은 이제 다른 가정 속으로 가서 어린 시절 가난하고 불화가 끊이지 않던 가정과 초라한 가구들, 어머니 목소리가 묻어 다니는 여러 가지 살림 방법, 먹던 음식, 가졌던 것, 혹은 가지고 싶었던 것의 기억을 간직하며 살고 있었다. 4살 아래인 여자 동생에게는 연자는 일종의 어머니 같은 보호 감정이었는데 이제 동생은 친구가 되었다. 행복은 자신에게 달렸다고 보았으며 요즘 닷새 동안 하는 아침 공부에서도 가르침은 그것으로 요약되고 있는 듯 하였다. 타고난 자신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에 대한 자기 임무같이 여겨졌다. 답답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는 때가 많은 것과 이것이 내 몫의 삶이다 마음먹어 봐도 뜻대로 안 되는 일에 실망하고 일상 사는 무게를 견디기 싫은 때가 있는 것이었다. 닷새 동안 계속되었던 아침 공부는 한동안 중단되었다. 그날 아침 공부를 끝내고 연자는 아래층 가방 가게에 내려가 시누이 일을 저녁 5시까지 보아주었다. 전날 달톤 서점에서 산 책을 집어든 것이 기껏 닷새 계속되던 공부 중단의 원인이었다. 책이 재미있어서 뜨개질 할 때처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그 책에서 나온 가정주부들 중 어떤 여자는 나쁜 결혼을 끝내고 싶어서 애인을 얻었고 반대로 어떤 여자는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갈 힘을 얻기 위하여 애인을 얻었다. 햇볕은 어느덧 맑고 바랜 듯한 가을빛을 띄었다. 가을빛이 카페와 레스토랑과 좁은 보도를 따라 일렬로 주차해 놓은 자동차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일요일이었다. 4층 부엌 창가로부터 내려다보고 있는 연자에게 풍경은 수년간 이미 익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고 싶은 곳에 관광 엽서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연자는 창가를 떠났다. 부엌 식탁에는 늦은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간 아이들의 그릇들이 있었다. 아이들 개학이 일주일 후로 다가와 있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일이 없는 연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으며 아이들이 노는 게임도 몰랐다.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커피 한 잔 부탁해. 연자는 남들은 밖에서 저렇게 즐겁게 지내는데 우리 이제 이 결혼을 끝냅시다 해보고 싶었다. 남편이 문득 서류 뭉치에서 고개를 들고 당신 왜 거기 문간에 서서 웃고 있지? 연자는 소리내어 웃으며 돌아섰다. 이혼을 죽을 만큼 두려워하였던 연자는 남편에게 우리 이제 결혼을 끝냅시다 하고 말할 것을 생각하면 재미스럽고 마음속에 무기 하나를 숨겨 가진 것 같이 힘을 느꼈다. 두 잔의 커피를 만들어 연자 부부는 부엌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며 마셨다. 그들은 이 땅에서 흉 잡히지 않게 공중도덕을 지키려 애쓰며 뒷전에 물러나 소리 없이 사는 가정생활을 하였다. 남편은 26년 전에 부산에서 떠나는 배를 타고 유학 와서 대학을 졸업한 후 17년 전에 한국에 가서 연자를 아내로 데리고 왔다. 그는 무명의 이방인으로 살 수 있는 이곳의 자유스러움을 좋아하였다. 연자는 맨하튼 빌딩 숲속에 자리 잡은 절에 와서 앉았다. 와서 보고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세상 이치, 마음 이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과 불교를 종교로 믿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여기서도 무조건 믿는다는 마음이 전제되는 것 같았다. 스님의 말씀은 연자의 귓전을 스쳐 지나가고 연자 내부는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 잠을 깨서 새 숨을 쉬며 이 세상에 나뭇잎인 듯 또는 빗방울인 듯 무리 없이 스밀 수 있기를 바랐다. 곧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슴 두근거리는 순간이 있기도 하였으나 그뿐 언제나 다시 잠속으로 가라앉아 갔다. 마침내 설법이 끝나 연자는 수많은 신발 중에서 자기 샌들을 가려 신고 밖으로 나왔다. 늘어선 빌딩의 거리에 회색길은 견고히 누워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한국 사람들은 소란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고 슬슬 흩어져 갔다. 그 속에서 한 목소리가 연자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예쁘장한 젊은 남자 얼굴이 군중 속에서 가려 보였다. 사시는 동네에 야채 가게가 있지요? 네. 생각을 더듬느라 눈썹을 모으고 연자는 대답했다. 저 거기서 일했어요. 네. 군복 윗도리 같은 것을 입고 과일 상자를 나르던 그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도 같아 연자는 다행스러웠다. 절 입구로부터 한 블록 떨어진 거리 나무 밑에 나무 벤치가 4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걸어가서 그들은 벤치가에 서서 이야기하였다. 청년은 이찬준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였다. 그는 야채 가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며칠이고 일을 안 한다며 일하러 다니다 보니 먹고 사는 데매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하였다. 연자는 바람에 날리는 머리를 제자리에 잡으려 애쓰며 찬준의 얘기를 들었다.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려는 사람을 많이 보았기에 연자는 찬준이 일하러 나가는 시간 아껴가며 혼자 추구하는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였다. 가족이 다 오셨나요? 아직 혼자입니다. 찬준은 불경을 공부하는 10여 명이 모이는 작은 집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였다. 이런데 관심이 있으신가 본데요. 한번 모임에 와보시죠. 모이게 되면 안내장이 나가는데 전화번호와 주소 주시면 연락 드릴게요. 연자는 절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가족이 함께 오지 않는 일요일 혼자만 나오기도 어려웠다. 오늘은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뉴저지 어디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 골프대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연자는 혼자만의 일요일을 가지는 셈이었다. 어디서 모이는데요? 각 회원 집을 돌면서 하지요. 꼭 철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연사가 택하여 아무 주제나 해요. 어떤 날은 유익한 말을 들었다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시간 낭비다 싶은 날도 있어요. 찬준이 수첩을 꺼내 들고 연자의 주소를 적으려 하였으므로 연자는 전화 걸면 남편이 싫어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데도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저녁에 땀 밴 옷을 입고 남편과 아이들은 싱싱해서 돌아왔다. 찬준으로부터 연락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일요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었을 때 찬준은 연자 시누이 가게에 다음 모이는 곳의 약도와 날짜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들렀다. 마침 가게 일을 보고 있던 때여서 연자는 찬준을 직접 대할 수 있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연자에게 찬준은 말하였다. 박 선생님도 같이 나오세요. 부부가 같이들 하시니까요. 토요일 날 저녁 식탁을 차려두고 연자는 찬준이 준 길 안내도를 가지고 기차 타러 나갔다. 뉴 잉글랜드로 나가는 기차 정거장은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총기를 난사하였던 곳이었다. 흉기가 난무하는 이 세상은 다시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곳으로 연자에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한국 음식 만드는 냄새가 났다. 한국말 소리와 웃음 소리도 들렸다. 음식도 나오는가 본데 초대받지도 않고 어떻게 가나. 연자의 발걸음은 멈춰졌다. 그때쯤 아파트 문이 수월히 열리더니 찬준이 얼굴을 내밀었다. 오셨군요. 쉽게 찾으셨어요? 찬준이 연자를 데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찬준이 미세스 박이라고만 소개했는데 그 방의 사람들은 친밀한 교제가 있어 보였다. 오늘의 연사는 이 집 주인인 이용수 박사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과 긍지가 대단하였다. 강연은 밤 11시경 토닥토닥 치는 박수로 끝을 맺고 다음부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들어가는 듯 하였다. 연자는 연사의 말씀이 끝나자 곧 일어났다. 찬준도 연자를 데려다 준다고 뒤따라 나왔으므로 연자는 그에게 부담이 된 듯하여 미안하였다. 찬준의 차를 연자는 탔다. 찬준과 연자를 태우고 자동차는 거의 빈 길을 달렸다.
핸들에 손을 얹고 찬주는 단정하였으나 가끔씩 연자 눈에도 띄일 만큼 고단한 표정이 얼굴을 스쳐갔다. 미세스 박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대개 가정이 참 단란해 보였어요. 모두 깨끗이 입고 평화로운 얼굴로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완전 포기하고는 우리 형하고 나하고 내 동생 이렇게 세 아들을 정성 들여 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숭배했지요. 하느님같이 숭배하셨다니까요. 어머니 영향권을 떠나려는 일념으로 지금 나하고 형은 뉴욕까지 흘러나왔어요. 자기 가정이 단란해 보인다는 찬준의 말이 좋아서 연자는 웃었다. 한국 어머니들은 딱 두 가지예요. 자식한테 미치든가 종교에 미치든가. 찬준이 말하였다. 차는 어느덧 맨하탄 강변길을 달리고 있었다. 교통량이 많아지고 빌딩의 불빛들이 검은 강무리에 어리었다. 지금 몇 살이세요? 연자가 물었다. 29이에요. 몇 달 있으면 꽉 찬 30. 찬준이 좋은 나이라고 연자는 생각했다. 사탕입니다. 드실래요? 편도선이 부어서 내리지를 않아요. 연자는 찬준이 건네는 사탕을 받아 물었다. 레몬같이 시고 달았다. 사탕을 좀 빨아먹다가 연자는 말했다. 어떤 게 좋을까요?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나? 그냥 모든 걸 믿고 있어야 하나? 우리 딸 아이는 자전거 타고 집에서 센트럴 공원까지도 다녀오고 그래요. 뉴욕 시내 복잡한 교통 속에서도 걔가 자전거 가지고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찬준이 말하였다. 걱정될 때는 믿사옵니다 하고 크게 소리내어 말하고는 걱정은 우주 순리에 맡겨버리세요. 이 책 저 책 뒤지며 해답을 구하였던 연자의 의문에 찬준은 즉석 대답을 하였다. 무엇을 탐구하여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찬준은 연자에게 보여졌다. 앞서 살고 더 아는 듯 하였다. 지금 나한테 말한 걸 책으로 쓰세요. 연자가 말하였다. 지금 매일 조금씩 쓰고 있어요. 찬준은 말하였다. 일하는 시간도 줄여가며 매달리는 일이 바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적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그는 플룻도 불고 명상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고 하였다. 없는 시간에 무엇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싶기도 했으나 연자는 찬준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싶지 않았다. 연자 집 앞에 차가 당도하였다. 차에서 내리며 연자는 안녕히 가세요 말하였다. 찬준도 운전석에 앉은 채 안녕히 가세요 말하였다. 한국말 교습 시간 같았다. 두 사람은 얘기를 많이 하였던 사이 같지 않게 서로에게서 물러섰다. 찬준의 차가 떠났다. 신우이 가방 가게는 불을 환하게 켜고 영업 중이었다. 연자는 아래층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층계로 올라갔다. 후회감 같은 것이 연자를 훑고 지나갔다. 찬준 외에는 오라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었던 그 먼 데를 찾아간 것도 그렇고 오면서 차 안에서 남편도 아닌 젊은 남자와
너무 많이 짓거린 것 같았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며 예술가들 많이 만났어? 웃고 있었다. 어느덧 10월도 반이 지나고 마루에 닿는 벗은 내 발이 시리다 하고 연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동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거실에서 딸 수림이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였다. 연자는 피아노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수림이 내는 피아노 소리가 연자는 듣기 좋았다. 연자는 다시 볼펜을 집어들었다. 연자는 동생에게 찬준에 대해서 쓸 생각이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도 편지를 보면 동생은 같은 방향으로 나이 먹고 있는 듯 하였다. 연자는 9월에 5번, 10월에 들어서 2번 찬준을 만났다. 아까 낮에 찬준은 포스터 한 장을 연자 신우인의 가게에 붙여놓고 갔다. 평화의 콘서트라고 큰 글씨로 쓰고 흰 구름을 배경으로 승려옷을 입은 머리 깎은 흑인이 플룻을 부는 사진이 있었다. 마음의 음악, 만날 때마다 찬준은 새로운 면모를 연자에게 보여주었다. 다른 데서 놀다가 다른 향기를 가지고 낡은 집에 잠깐 들러가는 바람 같았다. 연자가 찬준을 7번 만났다고 하는 중에 오늘같이 포스터를 붙이러 찬준이 연자 쪽에 들른 날도 있었고 거리에서 색 안경과 부채 등을 팔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연자가 본 날도 있었다. 지등을 따라 행길을 건너 발을 멈추면 찬준이 있었다. 문 닫은 책방 앞이었다. 한 팔 안에 드는 목판을 버려놓고 찬준은 장사하느라 바빴다. 이 책방 주인을 좀 알아요. 이렇게 작아도 역사도 오래되고요. 여기서는 미술서적, 종교서적을 주로 취급해요. 주인이 문 닫은 다음에는 와서 장사해도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남의 집 일할 때보다 편해요. 연자는 편지에 썼다.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귀여움을 받아. 요새 사람 같지 않다고 노인들이 칭찬할 타입이야. 언제나 고통이 없고 편안하세요? 연자가 물으니까 되도록이면 내 둘레에 감옥을 안 지으려 노력하니까요. 찬준은 대답하였다. 그럼 화날 때도 없고 우울하지도 않으세요? 그리운 것도 없고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공간을 주는 사람들하고만 지내요. 참견하고 요구 많이 하는 사람이랑은 친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어머니 하나로 좋게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나 봐요. 왜요? 걷잡을 수 없는 감정도 있지요.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해요. 그는 연자에게 배에 손을 대고 숨 쉬는 방법을 몇 번 시범에 보여주었다. 그래도 괴로우면 새파랗게 맑은 하늘에도 구름은 지나간다고 그렇게 자신한테 이르지요. 이 사람 속에는 남다른 의견들이 많아 하고 연자는 동생에게 썼다. 그 생각들을 모아서 책을 내려 한단다. 내가 이 사람 얘기를 하면 형부는 그가 젊어서 그럴 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자기도 젊어서는 그랬다고 말한다. 그런 내용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와서 연자에게 보여주었다. 네모지고 넓적한 그의 글씨가 읽기 어려워 그의 글씨 버릇에 근거하여
연자는 다른 종이에 새로 적어가지고 읽었다. 연자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의 글을 읽었다. 그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때와 달리 쓴 글은 납작하였다. 말할 때의 마력이 글에서 없어지는 것이 연자는 아까웠다. 연자 마음 밑에는 찬준에 대해 의문 부호 같은 것이 있었다. 가끔씩 마음이 쓰였다. 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어. 이 사람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언제나 말 많이 하고 나면 나쁜 기분이 남아.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연자는 이렇게 썼다. 잠시 멈추었다가 에이 몰라. 연자는 두 눈을 감고 찬준이 가르쳐 줬던 대로 믿사옵니다 했다. 그날 연잔에는 손님이 왔다. 오늘 온 손님은 6사람이었다. 6사람 중 5사람은 떠나고 술에 취한 이 선생만 남았다. 남편은 한량없이 무거운 이 선생을 부축하여 나가고 연자는 파티 뒷일을 마쳤다. 욕조에 물을 채우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꼬리를 집 앞에서 만나지 않았겠어? 혼자 외로이 거닐고 있더라고. 꼬리란 찬준을 말함이었다. 머리 뒤쪽을 길러 새끼 손가락만하게 따고 다닌다고 해서 남편은 찬준을 그렇게 불렀다. 꼬리를 만나서 그래도 힘이 됐어. 꼬리가 봉제리를 차까지 운반하는데 힘을 보탰다고. 내가 꼬리더러 오늘 집에 음식이 있을 테니까 가서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국이랑 부침개랑 좀 뜨겁게 해서 먹이라고. 너무 말랐더라고. 남편이 가라고 했다는데 찬준은 연자 집에 오지 않았다. 대신 밖에서 공중 전화를 걸었다. 연자더러 집 앞으로 잠깐만 내려와 달라고 하였다. 찬준은 연자 아파트에 와본 일이 없었다. 애들 아빠가 방금 전화했었어요. 올라오세요. 연자가 말했다. 연자는 찬준에게 해놓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찬준이 말하였다. 찬준은 현관 옆 외등 환한 곳에 서 있었다. 일요일 밤이므로 금요일이나 토요일보다 거리가 한산하였다. 가까운 카페로 그들은 들어갔다. 찬준은 탄산수를 주문하고 연자는 카페인 없는 커피를 주문하였다. 찬준은 술, 담배, 커피는 입에 대지 않았다. 찬준이 말하였다. 마음이 안 잡혀 하루 종일 서성거리다가 밖에 나왔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으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연자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였다. 같은 지붕 및 같은 유리창 안에요. 찬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연자는 심장에 총알을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그동안 남의 부인인 여자와 만날 때마다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므로 영혼이 한 계단씩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찬준은 말하였다. 연자는 찬준이 자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뜻밖이었다. 찬준은 아는 사람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잘하는 영어도 아니면서 부끄럼 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다니다가 바람이 가끔씩 추녀 끝에 달린 풍경을 건드리듯 연자 시누이 가게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바쁜 사람이
잠시 와서 쉬는 것 같았었다. 잠깐씩 들른 찬준을 연자는 만났다는 느낌이었다. 연자는 주로 아이들 세계에서 살아왔다. 어른들 친구는 두어 명 밖에 없었으며 동화책과 기저귀와 아픈 아이들이다가 지금은 교과서와 이런저런 공부하는 아이들로 되었다. 그런 세계에서 가끔 찬준이 들렀다. 더 이상 영혼이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혼하고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찬준이 물었다. 연자는 할 수 없겠다고 대답하였다. 찬준과 헤어져 집으로 올라오며 연자는 이제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바깥을 향해 열렸던 단 하나의 문이 꽉 닫혀버린 것 같았다. 찬준이 가버린 뒤 연자는 뒤늦게 열병을 앓았다. 변화시킬 수 없는 꿈속에 갇힌 듯 연자는 나날을 보내었다. 이제까지 나는 너무 어린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나는 또 너무 늙었나? 내 시간 동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가끔 집 문지방에 나와서 서성이는 때가 없지도 않았으나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가서 연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연자 가족은 남편이 예약해 놓았다는 코네티컷 숲속 호텔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자동차 뒷자리에 태우고 앞자리에는 연자 부부가 앉았다. 아이들을 이끌고 피로하고 지친 부부가 다시 애인이 되려 애쓰는 것 같았다. 숲길을 돌자 통나무와 돌로 멋을 내 정치 있는 호텔이 나타났다. 호텔 뒤쪽에는 물소리 내며 도는 물방아도 있었다. 먼저 도착한 일가족이 자동차에서 스키 장비를 꺼내고 있었다. 아빠는 여기 이런 데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아들 아이가 감탄했다. 남편은 차를 호텔 입구에 세웠다. 고요하였다. 연자는 미국 생활의 진력을 느꼈다. 왜 추운데 들어가지 않고 빠른 걸음에 어깨를 움츠리며 남편이 말하였다. 애들은 안에 있어요. 호텔 홀 안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 전등을 깜빡이며 서 있고 낮게 크리스마스 캐럴이 흐르고 있었다. 접수 사물을 보는 중년 여인의 뒤에 조그마한 창이 있었다. 창으로 그림자처럼 부드럽게 먼 산, 가까운 산이 떠 보였다. 산 모습이 연자 마음을 끌어당겼다. 하루의 끝 무렵 산이 검푸르게 변할 때 연자는 무거운 슬픔을 느꼈다. 산들은 옹기종기 서서 오늘 또한 지나갈 것이며 사는 데 필요한 것은 오로지 참을성 뿐이라고 연자에게 속삭였다. 지금은 겸손히 참고 견뎌야 하는 때라고.